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 교육 개혁과 혁신이 대단히 중대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이념 편향적인 그런 학교 교육 현장의 폐해들과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역사 왜곡이라든지 교과서에 대한 편찬 문제 등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측면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 변화를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이 디지털 문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디지털 문화 시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원시 시대에는 소리로 전달하는 소위 구술 문화 시대입니다. 구술 문화 시대는 주로 말로 하고 귀로 들어서 축적된 지식 정보들을 기억으로 말로 전달하는, 그러니까 공간과 지역의 제약이 대단히 컸던 거죠. 이러한 과정을 뛰어넘으면서 결국 그 다음 필사 문화 시대, 필사가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공간적인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술 문화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은 구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절대 왕조들만이 문자를 쓸 수 있는 그렇게 대단히 제약됐던 사회가 진행되면서 차츰 민간층으로 확대가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인류 문화의 진보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구술의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서 전달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인간들의 자유화가 확대되고 민주 자유화가 인권이 확대되는 어떤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뿐만 아니고 도시 발달과 중상주의가 발달된 것도 궁극적으로 바로 이러한 필사적 지식 정보 전달의 매체의 변화와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쇄 문화 시대를 거쳐서 전기 문화 시대로 넘어옵니다. 자, 이러한 전달 매체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의 공감각의 기능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청각 중심으로 귀로 들어서 전달하는 지식 정보의 방식이 이제는 대단히 비주얼한 시각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으로 시대로 넘어와서 현재는 이러한 오감 체계 전체가 감각이 대단히 중요한 지식 정보 전달의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디지털 문화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AI 시대다. 인공지능과 함께 이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링크되는 그러한 큰 변화들이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들, 빅데이터에 축적된 지식 정보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실감으로 또는 가상 공간으로 전달하는가, 대단히 급속한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다. 바로 이러한 한가운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1차적인 목표죠. 그것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성의 교육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에 대한 전성, 이런 것들이 토탈해서 교육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교육 환경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새로운 디지털의 혁명의 시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와 메타를 통한
전달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대학이 옛날과 같은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이러한 세부적 학과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융합하고 지금 AI나 메타버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정보처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보처리의 기술은 사실은 언어학에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언어학에서 사전 편찬 이론이 발전되면서 형태소 분석이 이루어지고 텍스트 분석이 과학적으로 기계화되면서 기계 처리가 난감했던 소리라든지 비주얼까지도 영상물까지도 인지할 수 있는 기계가 인지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것을 ISLA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미지와 사운드와 레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호환 관계가 있는 그 격자들이 거의 하나씩 부서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사이 네이버 크로어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텍스트로 바로 전환되고 텍스트가 사운드로 바로 넘어오는 이런 무서운 시대, 아주 급속한 지식정보 전달의 변화 시대를 경험하는데 그 한가운데 교육이 들어서 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맨투맨으로 전달되는 전수적인 방식이 이제는 탈피하지 않으면 아니 될 어떤 면에서는 맨투맨이 아니면 아니 될 교육적 부분 분야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식 정보의 단순한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격변하는 시대의 한중심에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둘러싸이는 이 사회 문화의 환경,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의 환경 변화들이 엄청난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30살을 한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약 120년의 간극이 있는 사람들이 이 같이 한 공간에 한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네 개군에 소속되는 제너레이션 간의 인식의 차이와 의식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그건 제가 글로 다 써놨는데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 신생아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세대 간의 격간 차이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이 지나면은 대한민국의 대학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이 팬데믹을 통한 컨택트 환경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뼈아픈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고통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기술력을 진보시키는 어떻게 생각하면 AI나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툴들이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잃어버린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새로 기술력의 점핑을 하는 아주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소위 분열, 소위 분배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평등성 이론을 가지고 여기에 이념이 가담이 되고 또 특히 북과 남이라고 하는 사상적 이념적 체계의 차이가 개입되면서 정치적으로 아주 극도의 분열적 상황에 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 문화, 교육의 외적 환경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까 얘기했는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세대들이 진짜 엄청난 세대 차이,
세대의 인식 차이가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당면적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마지막 이 세대 간의 이지라라는 부분들이 교육 환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벌을 받고 지각을 하면 선생님에게 몽둥이로 둥둥이 두들겨 맞아도 아무 소리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러다가는 바로 교사는 바로 구속이 됐다.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 환경 자체가 교육을 수수전달하는 환경이 너무나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변화 요인들이 대체적으로 이 세대 간의 의식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한 4세대로 나눴을 때 우리 1세대들은 엄격한 가정교육과 스파르타식 공교육과 직업교육, 그러니까 우리 위의 세대들이죠. 한강의 기적의 주역들입니다. 소위 베트남 파병을 갔던 세대들이 의식들이죠. 이 사람들은 노동력이 곧 삶의 방수단이었기 때문에 노동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이 세대들은 특히 수능고사, 예비고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비고사에서 50%를 잘라서 50%를 전문대학, 50%를 아예 전문대학으로 가도록 교육의 절대적 상황을 제약을 당했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들이야말로 가장 행복지수, 삶의 행복지수를 향유했던 세대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를 만든다고 해서 가봤더니 바로 이 세대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뒤에서 명언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면은 신흥종교가 하나 만들어지겠다. 우리 민속에 보면은 세속에 소위 최영 장군을 무당으로 모시는 그런 신당들도 있어요. 전쟁이들도 있듯이 제가 이 1세대들 그 다음 세대가 2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능 1차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자율교육이 확대되고 인성교육이 급격히 취약됐던 세대 우리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이념적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대단히 수긍적이고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선호했던 세대들이다. 이제는 이 소위 말하는 틀딱 세대들이죠. 요새 젊은 세대들이 아이고 이제 곧 퇴조해야 될 물건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세대들이 지금 인적 구성이 굉장히 곧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바로 이 3세대입니다. 이 3세대는 제가 가르쳤던 평생 동안 대학에서 가르쳤던 세대들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처장도 오래 하고 학생 지도를 많이 담당을 했던 주역을 또 이 한초년 제3차 출범식을 제가 총괄해서 지도를 하기도 했던.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세대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민주화에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빚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결국 이 세대가 이 사회의 주역이 된 이후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과연 우리 세대보다 더 우월한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세대들은 우리 앞 세대들과 달리 대단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소위 불공정, 불평등 이론이라고 하는 소위 사회 분열적 그런 사회 방식이 상당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대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전교조라는 교육 환경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학의 팽창 세대입니다. 소위 이 세대들은 대학의 데모가 막 늘어나니까
소위 대학생들을 대폭 학생 숫자를 늘렸던. 그래서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 세대들은 대학의 교육이 온전하게 못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한 학과가 정원이 15명, 20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4년 동안 15명이 몸 부딪히면서 교수들하고 집에 가서 술도 넣어먹고 교수들하고 굉장히 인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구성이 됐는데, 이때는 120명씩 늘어났으니까 완전히 대학 교육이 대중교육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3세대에 대한 교육적 책임감도 대단히 깊게 저는 지금 생각하면 많은 저 자책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좀 더 인간적인 교육을 못 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4세대는 바로 N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은 참말로 가장 우리 3, 4세대들이 이루어놓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철 없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잃어버린 우리다. 잃어버린 우리의 개념이 상실되고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져 버린 내 자신으로 저렇게 개인주의적인.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혁혁한 세대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국민의 정체성이 뭔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심지어 북의 핵무기가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국가 간에 대한 인식이 흩어져 버리고, 거기에다가 더 나간다면 국가의 내부의 분열은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새로운 통합, 지식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고 이런 사회적 목표로서의 교육 목표가 조금 더 또렷하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교육을 소위 열람에서 부등까지 전체 한 생애를 교육의 주기로 보고 대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소위 633 플러스 대학까지, 이것이 소위 교육부가 관리하는 공교육 제도, 이것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교육의 체계가 아주 견고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도 저 공교육 체계의 변화는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의 역량을 쏟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앞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유아 아동교육과 그리고 사회교육, 평생학습교육이라고 하는 시민사회교육에 대한 두 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두 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오늘 바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유아 교육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영유아들이 적절한 커리와 교재 개발과 교원을 확보한다면 아주 국가가 효율적으로 이 체계를,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 방식은 현재 공교육이 하고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교육하기란 대단히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그래서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온라인 환경으로서의 이 세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 교육은 물론 스테이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가 왜 이 구상을 하게 됐느냐면은 저희 손자가 지금 6살 먹었는데 외국어 학원에 한 달에 수업비가 100만 원,
서울에 있는 손녀는 150만 원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바로 내 아이들에게 기울여진 운동장이다. 나도 언젠가는 우리 손자 때문에 손녀 때문에 청문회에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이들은 아니다. 국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먼저 앞장서서 외국어 교육을 메타 환경으로 교육을 적절히 유효하게 시키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체능 교육과 예능 교육. 지금 우리 아이가 손자가 외국어 유치원에서 아침에 9시에서 2시까지 2시에 나오면 바로 학원으로 쫓아갑니다. 미술, 음악, 피아노, 체육교 학원에 종합학원에 가면은 저녁 6시까지. 그럼 그 사이에 또 탱고도 하고 요거는 이제 이 산업 시스템이 딱 돼 있어서 버스가 알아서 탁탁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시 되면은 집 앞으로 배달됩니다. 그럼 우리 6살 먹은 아이가 아침 9시에 나와서 6시에 집 앞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교육비의 낭비와 그리고 과연 그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엄마, 아버지, 아빠는 돈 벌어서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 내 아이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성장이 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관찰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예체능 교육과 수리 과학 교육을 메타 환경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 저희들과 함께 손잡고 이 분야에 대한 메타 교육 환경을 열어내기 위한 소위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설계와 그리고 교육 과정과 교육 텍스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정부에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 재원은 바로 요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윤 정부에서 633 학령제 533으로 변환하는 얘기 그냥 펄쩍 던졌다가 그냥 깨방살이 나버리는데 마땅히 633, 533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7살만 먹으면은 한글 다 합니다. 영어 회화까지 다 하고 수리 다 4자리 5자리까지 가감성제 다 합니다. 우리가 633 제도에 초등학교 들어갔던 초등학생 입학 연령 아이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심지어 여자애들은 국민학교 4학년, 5학년이 되면은 성징이 나타나는 그만큼 아이들이 조숙한 환경이 변화가 됐는데 아직까지 633 옛날 제도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1년을 그냥 날려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로 도출을 해내기 위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빼내서 앞쪽에와 뒤쪽에 배정을 투자를 해서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경색된 교육 제도를 벗어나서 소프트한 교육 라인까지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설계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을 때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대통령 교육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어필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대통령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교과과정을 특수 교육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 입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미시적인 문제에 목을 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거시적인 교육의 큰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교육 혁신과 개혁의 키워드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교육 시민사회교육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 사회통합수석 박인주 수석이 평생학습 시민 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초대 이사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한글 세조 세계화를 위한 세종학당 건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학자가 아니지만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학교를 만드는 데는 텍스트와 학교 공간과 교원 배출을 어떻게 하고 교과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평생교육 학습이 유야무야로 지금 대구시나 각 지방정부에 옛날에 평생학습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좀 더 통폐합을 해서 그냥 평생학습 교육이 굉장히 미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으로 평생학습 교육이 가장 고비용 저효율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구시에 제가 평생학습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 총괄 예산액을 제가 몇 년 전에 다 통합해서 집계를 내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 구청 안에서도 구청 문화원, 구청 복지센터 또는 구청 안에 있는 농협 같은 데는 농협에서 여는 복지 학교가 있습니다. 온 동네 방네 전부 다 평생학습 교육인데 가면 댄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오만 거 다 하는데 도대체 여기에 올바른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 과정이 있는가?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교원들은 거의 원장이 지가 알아서 아름아름으로 알아나 갖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교육이 쉽게 말씀드리면 평가 안 하죠. 교과 과정 없죠. 소위 교육의 삼총사가 뭡니까? 커리큘럼입니다. 교과 과정 없는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성립이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은 반드시 평가가 돼서 그 전년도의 교육의 잘 됐느냐 못 됐는가를 진단해서 소위 피드백을 시켜서 다시 교육을 개혁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한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죠. 여기 우리 자원정 평생학습교육원 원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대구시장에게 이 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통교과목을 만들자. 소위 선진화 시민교육에 대한 교과 과정을 공통교과를 영상물로 제작하자. 그 당시에는 메타버스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교육과정을 골고루 나눠주자. 하답답해서 이런 방식이라도 평생학습 교육의 퀄리티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을 했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바로 이 평생학습 교육도 핵심이 바로 메타버스와 결속해서 오늘 아마 이 다음에 자원은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 교육 전반의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한번 바꾸자. 바로 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그러는데요. 현재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 오늘 또 대구시 가정교육감이 유치원 교육비를 무료로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냈다가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문제가 뭐냐?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교육 시스템을 변화해서 교육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육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정상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린이집은 정규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사회복지 자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전 단계 공교육 앞에 들어가는 교육을 담당하는 요원들을 별도로 교육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소위 이 프레임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교원 양성과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균등한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서 자 이것이 우리가 진보 쪽 사람들이 불평하는 기울어지는 동작 소위 불공정성을 진보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이다 알아보면 반대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정부가 제대로 된 진보 좌파들이 비판하지 못하는 평평한 농장을 먼저 제안을 해주자.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앞서가는 교육복지 정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그 평생학습 교육에 있어서 고병 저율 체계를 저비용 고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제가 전 세계 세종학당 설립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세종학당을 만들려면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을 만들려면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대학을 이용했던 거예요. 고비용이 아니고 저비용으로 가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고민했던 것이 저비용의 방식은 소위 영상이나 온라인 학습이다. 그 당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유비쿼투스 환경에서의 한국 교육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위 정보회사에 수억을 투자를 해서 유비쿼투스 환경에서의 세종학당 설립 구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비쿼투스가 아니고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소위 현장과 상상의 공간을 겸한 아주 훌륭한 교육 환경을 우리는 연출을 해낼 수가 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소위 저비용 고효율로의 체계 변화와 그리고 적어도 평생학습 교육도 철저한 교육 과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교육 과정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예차별로 분야별로 개발을 하고 이것을 교재를 어떻게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교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저는 생각으로 평생학습 교육은 우리나라 지금 고급 인력들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대학을 졸업한 소위 백수건달이지만 저 같은 사람 평생학습 교육에 투입을 하면은 최고의 걸맞는 소위 그러나 나보고 오라는데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서 깔깔한 얘기를 이래 좀 비벼야 되는데 안 비비거든요. 바로 저는 교원, 평생학습 교육의 교원은 소위 실크 탱크를 만들어야 돼요. 교원 탱크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인정관계 따지지 말고 전문가들을 뽑아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여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선진 시민사회 교육에 역점을 두고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 교육을 공통교과목으로 반드시 메타버스로 활용해서 이것은 아마 제가 앞으로 경상북도 치사님에게도 설득을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돈을 안 주면 지방행 정부에서 먼저 추진하자. 대구시 우리 단장님하고 제가 같이 쫓아다니면서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교육의 그 교육 혁신을
7가지 전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생의 교육 생태 환경을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상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제가 다닐 때는 참 어렵게 공부를 하고 대학 등록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지만 우리 세대가 미국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현재의 대한민국 바로 우리 세대들이 고난 속에서 외국에 가서 선진 학문을 배워와서 밑자락을 깔았던 덕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해외 유학생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이게 도대체가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외적인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 세대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 가면 장학생으로 갔는데 요사이는 미국에 대학에 어드미션을 내놔도 불합격이 된다. 합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의 질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데 우리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10대 전략은 국민정책 성과 시민사회 교육의 목표 지향점을 또렷하게 갖춘 교육체계를 구축하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이 기회균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영어 책이 타임 앤드 주디라는 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장을 하면서 왜 타임 앤드 주디냐? 타임 앤드 영이가 아니고 또는 철수 앤드 주디가 아니고 왜 우리는 타임 앤드 주디를 배웠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고 하는 한국어 해외 보급은 한국의 세종대왕 역사와 반, 소위 몽골로 갔을 때는 몽골의 징기스칸의 역사를 반을 섞어서 교재를 만들고 소위 문화 상호주의적인 그런 전략으로 한국어가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념 추수 교육에 대한 부분, 분열적인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은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 홍보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열어서 633을 533 학령을 재조정하자. 사실은 대통령위원회에 제가 이 얘기를 발표를 했던 건데 이게 잘못해가 똥포를 차는 바람에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반드시 가야 됩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또 현실적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바꿔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부에 걸맞는 교육 환경의 개편 속도를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디지털 정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은 노동자들한테 바로 돈이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소위 국가의 돈이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카드를 만들어서 빚을 지든지 거리든지 간에 국내에 자금 회전이 돌아가는데 소위 디지털 정부는 주로 여기 정부 회사나 특히 패권주의인 주요 정부 회사들이 독점하게 되기 때문에 소위 그 돈이 소위 크라우딩으로 국민들에게 젖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사실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정부의 돈이 전 국민들에게 소위 크라우딩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빨리 크라우드가 비로 레인으로 빨리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돈을 빨리 빼나가야 된다. 제가 작년도까지 리아의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대구 경북이 제일 돈 예산 확보율이 제일 낮았어요. 38억 정도밖에 전체 예산이 한 5천 4,800억이 넘는데 그래서 제가 도지사한테 가서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해에 OCR 사업을 한 70억짜리 제가 미아에서 수업 만들어 준 적도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한글이요 앞으로 그 소위 자연 언어 처리에 아주 핵심적인 키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글은 가로 짝대기, 세로 짝대기, 빗금, 동그라미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컴포지션해서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가로를 제로하고 세로를 1로 하면 01, 01로 컴포지션을 하면은요. 우리의 텍스트 그리고 영어, 한국어 모든 언어들을 인터미디어트 랭귀지로 심벌로 벡터 랭귀지로 전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제가 한글의 과학화, 한글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이 정보하고 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바로 이런 이 디지털 정보에 걸맞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속도를 우리가 붙여줍니다. 그 다음 교과과정과 교재 개편 그리고 교육평가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몸담았던 대학의 문제를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대학에 제발 우리 교수님들 학과를 철옹성처럼 방황하는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왜 학과가 결국이 잘 돼 있어요. 대학이 학과의 인원수, 교수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교수들이 학과 인원 줄이는 것은 막 벌떼같이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이 협업과 융합하는 방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 AI나 메타버스가 제가 지금 현재 AI 설계도라고 하는 책을 하나 집필하고 있습니다. AI가 디지털 정보 기술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자들과 협업하고 인문학은 디지털의 소위 이 기술 부분이 약하면은 같이 협업해서 묻고 서로 정보를 줘서 이렇게 어떻게 해결 방안을 달라 이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대학이 소위 대학이 변해야 한다. 여기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협업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저는 사실 몇 해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국립대학부터 학생 정원을 대폭 줄여야 돼요. 그리고 사학도 같이. 그래서 밑에 대학이 지금 한 4, 5년 정도 되면 대구 시내에 없어질 대학이 많습니다. 이미 경주에 있는 경주대학, 위덕대학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던 교수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그런 대학을 이제는 지방정부가 사서 매입을 해서 아까 얘기한 영유아 교육이나 소위 시민사회 교육을 거기서 펼칠 수 있는 거기 안에서 교수들도 모이고 학생들도 모이고 연구도 하고 이런 소위 거점 학교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손을 잡아야 할 시점이다.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내가 무시하고 너무 길게 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